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포맷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름하여 보고서 같이 읽기, 리포트 같이 읽기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란에도 조금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좋은 리포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참 좋아하는 기관이 그 대외경제연구원 여기 자료들을 매우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시는 데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여기서 이슈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 노트는 그 PDF 페이지로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인데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요약해서 음, 그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리포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진짜 말 그대로 며칠 전에 8월 3일 날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뭐 지금 현재 주택시장 다들 뭐 어떻게 되느냐 다들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뭐 이런저런 경제학적인 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좀 소개해 봤습니다. 역시 이제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나오는 리포트들이 그 제가 방송에서 혼자 내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화끈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야 뭐 나 개인인데 뭐 내 개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어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세게 내지를 수 있지만 한국은행 같은 데서 저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내지르고 이런 일은 잘 없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 결론이 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쓰는 분들이 여기 쓰시는 분들이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 또 아주 깊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나오는 이런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행간에 어떤 날을 하려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오늘 한번 보고서 같이 읽기라는 코너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즉 뭐랄까요? 혼자 읽으면 지루하기도 지루하고, 뭐 특히 이제 경제 쪽 리포트들인데 경제 리포트가 뭐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들도 꽤 많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이런 방송의 큰 특징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다 싶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뭐 휙휙 건너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또는 이런 표현에 담긴 행간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뭐 사실 저 혼자 이런 콘텐츠를 갖다 생으로 다 때려박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꽤 유능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능력 있지는 않으니까 자주자주 이런 식의 남의 콘텐츠를 들고 와서 소개한다라는 명목으로 같이 읽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BOK 이슈 노트 이거가 사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서 뭐랄까 그나마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 제목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이고요. 뭐 저자분도 엄청 많으시죠? 발행 날짜는 8월 3일 진짜로 며칠 안 된 자료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요약문이죠. 애브스트랙트.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부진 그리고 기대 심리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기준금리 수차례 금년 중 수차례 추가 인상될 거다. 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요거를 하승주처럼 그냥 통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즉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이런 게 혼재되어 있다.
사실 이 말은 너무 뻔한 말이라 가지고 뭐 언제나 그렇습니까? 언제나 다 상방 하방은 다 열려 있죠. 그러나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밍숭맹숭한 표현을 좋아하는 데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꽤 세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방 요인으로는 1.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 여건이 악화. 요게 이제 하방 요인,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요인이고, 다만 상방 요인으로는 보유세 완화, 그리고 재건축 등 정비 규제 사업 완화, 신규 공급 부족. 요게 이제 뭐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하승주의 방법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꽤 센 숫자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이런저런 계량 모형 뭐 숫자로 쫙 돌려보니까 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100bp라면 1%입니다. 1% 인상될 경우 그 1차 연도 말에는 0.4에서 0.7%, 2차 연도에서는 0.9에서 2.8%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1년차 때에는 0.4에서 0.7, 2년차 때는 0.9에서 2.8%까지. 그러니까 1% 금리 올랐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최고로 2.8%까지 주택가격이 2.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금리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서도 여기서는 자금 조달 여건, 뭐 주택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감안해서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금리 요인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후 2011년 11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하였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그렇고 거래량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그 저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한테 양도세를 세게 때리는 것을 유예해 준 정책이 5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기회니까 이때가 팔자라고 해서 거래량이 좀 늘었다,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지표도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심리지표도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준금리 올해 중으로도 몇 번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파란색 이 선들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예년에 비해서 뭐 일단 반토막이네요. 이게 전국 단위로 그렇고 특히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강남권 일대에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라 할 만큼 거래가 아예 말라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전월 대비 가격 이걸 보면은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보합세 내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 뭐 전월 대비니까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5%까지 오를 때가 있었고 이러면은 이 수도권에서 이 정도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상승했었죠. 이때가 피크였습니다. 이때 피크고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해서 가격대는 지금 현재 바닥권을 기고 있다라는 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건 이제 그 주택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100 이상이면은 오를 것 같다. 100 이하면 내릴 것 같다인데 100을 기준으로 한번 놔볼까요? 뭐 지금 오히려 100 다 밑으로 떨어져 있죠.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래도 부동산 더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한 사람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심리 지표니까 예. 심리야 뭐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택 시장에서의 리스크 요인,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가격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니까 사실은 이 가격대를 보는 이유는 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낮아지고 그리고 뭐 투자를 좀 세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못 받을 이제 신용 리스크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인한 금융 안정성 이걸 최종적으로 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에 일단 집중하는 게 이 리포트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의 상하방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본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의 영향, 요걸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금리가 얼마 오르면 주택가격은 얼마 떨어진다를 여기서 계산을 돌려봤다라는 거죠. 뭐 이 계산대로 되냐 안 되냐 이건 둘째 문제지 뭐 어쨌든 이런 계산을 잘 따라갑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하느니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고 합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주택시장 여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하방 요인을 먼저 찍고 있죠. 떨어질 하방할 하락할 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할 요인으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고점 인식, 차입 여건 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하방 요인. 첫째로는 주택 가격 고점 인식. 뭡니까? 주택 가격이 꼭지 찍었다라는 거죠. 집값이 꼭지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내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꼭지 찍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죠. 여기서는 소득 및 임대료 이런 거에 비해서 현재 집값이 어떤 건가를 해서 PIR과 PRR이라고 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IR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익숙하실 텐데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격이니까 1년 소득의 몇 배가 집값이냐 요거인 거죠. 그래서 뭐 1년 소득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뭐 10몇 년을 모아야지 집 한 채를 산다. 이게 이제 1년 소득을 갖다 12년 모아야지 집 한 채를 산다. 이러면 PIR이 1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프라이스 렌트 레이시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PRR이라고 하는 지수가 이 전세 때문에 좀 많이 꼬이긴 꼬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대비를 해서 주택 가격이 꼭지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재 가치 대비 가격 비율로 나타내는 주택 가격 갭이라고 하는 지표도 한국은행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따로 만든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뭐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뭐 뭔지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냥 추이를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아무래도 보고 싶죠. 그래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소위 말하는 PIR이라고 하죠. 몇 년치 소득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 기준 가격과 한국 부동산원 기준 가격 요게 이제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은행이 뭐랄까 좀 더 비싸게 친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게 이제 통계가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사분기에 7.3배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치 소득을 몽땅 다 때려 박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7년치밖에 안 돼? 뭐 20, 3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요거는 전국 평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국.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은 PIR로 따지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어지간한 소득으로 2년 치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은 PIR이 2예요, 2. 근데
서울에서는 뭐 이게 뭐 20, 30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겠죠. 전국 평균을 하니까 우리 집 같은 집이 집값 평균을 갖다가 평균을 다 까먹는 게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3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튀어오른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평균 5.4라고 하는 거, 뭐 한국감정원 평가로 3.9라고 하는 거, 이게 꽤 오래 지속이 된 걸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균형 가격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뭐 일정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것. 이 균형 가격을 최근에 들어서 팍 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있는 이 균형 가격, 평균 가격보다 위로 튀어 오르면 그 자체가 나름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튀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드니까 이게 꼭지가 아니겠느냐. 실제로 여기서 꺾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인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서울 기준으로 하면, 아까는 이제 전국이었고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국민은행 기준으로 18.4, 18년 모아야지 집안채, 서울 집안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평균치 11.4에 비해서는 거의 더블로 올랐다. 서울이 그만큼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PIR 값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 한국부동산원, 국민은행 모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 대비 주택가격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세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임차료 이걸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따지면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러는 거죠. 평균적으로 받는 월세 1년치를 모은 거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더 비싼가 보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이랑 국민은행이랑 뭐 저기 숫자가 거의 똑같죠. 여기서 전국 평균으로 보면 거의 28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 28 정도가 나옵니다. 서울은 어떠느냐? 이게 3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임대료의 28배, 1년치 임대료의 38배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럼 이거 저기 이게 퍼센트로 따져볼까요? 이거 38로 이거 저기 그러면 연간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1 나누기 38 하면 됩니다. 1 나누기 38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가? 1 나누기 38 하니까 0.026이 나오네요. 2.6%라는 소리입니다. 그 서울의 임대 수익률이 2.6%까지 낮아졌어요. 왜? 임대료는 사실 많이 못 올리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집값 이게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 분모가 집값이고 위에 임대료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지금 PRR이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씩 꺾이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평균을 갖다가 크게 상회하는 것, 이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요게 한국은행 그래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 주택가격 갭이 있다고 하는데, 주택가격 갭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을 읽어보니까 주택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 갭, 실제 가격이 얼마나 격차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쭉 별일 없이 뭐 내재 가치 그대로 있다가 지금 현재 주택가격 가치 갭이 이만큼 뭐 3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주택가격 갭을 보니까 한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이 정도로 됐다고 그러고, 사실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나라가 무시무시하게 많이 오른 나라거든요. 그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다 그런데 특히 스웨덴 이런 저 북구권 나라가 집값 상승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무진장하게 비싸고요. 이런 나라에서 물론 뭐 복지가 뭐 좋아요 그런다는데, 뭐 복지 좋은 거 이전에 집값 엄청나게 비싸고 렌트비 엄청나게 비싸고 물가 엄청나게 비싸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별로 살기 안 좋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아무튼 이런 뭐 전통적인 부동산 강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 만큼 주택가격 갭이라고 하는 이 지표상으로 보니까 이게 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차입 여건 악화. 뭐 딴 말이 아니라 그냥 금리 많이 올랐다라는 말이죠. 금리 상승 및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차입 여건이 악화됐다. 근데 대출 규제 강화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대출 규제는 점점 약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 이거는 빼박이죠. 이거는 뭐 일단 미국 형님이 올리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를 한번 봐보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담보대출금리 이미 이제 4%대 와 있고요. 신용대출금리 이건 지금 현재 6%까지 와 있네요.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금리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 금리 추세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여기가 끝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출 규제 강화가 뭐 이런 게 저런 게 됐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뭐 점점 약화될 거니까 이건 됐다 치고요. 자, 그래서 크게 봐서 일단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 돈 빌리는데 금리가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릴 것 같다. 요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방 리스크고요. 상방 요인도 있다. 있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급 부진이다. 지금 현재 요즘 아파트 새로 이 착공, 뭐 분양 이런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 부진 이게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 이걸 보니까 2023년까지 예년 수준 2017년 20년까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요? 그리고 주택 인허가 건수 이것도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평균 50만 건이다. 이것도 역시 평균보다 좀 낮다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얼마나 낮은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낮은가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2021, 22, 23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예년보다 많이 낮습니까? 아니 5년치 요때 평균 요 정도 평균으로 하면 평균보다 조금 낮긴 낮아졌죠. 근데 이때 평균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평균보다는 더 높아요. 이게 지금 공급 부진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가요? 뭐 한창 때인 2018, 19 이때보다는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뭐 공급 부진 그래서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신축이잖아요. 신축. 특히 아파트가 새로 건립돼서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구축 이 매물로 내놓는 것은 이 통계 그래프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 구축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공급 부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주택 인허가 건수도 줄었다. 뭐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인허가 건수가 이만큼 줄었다 그러는데 2021년도는 좀 늘기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 평균 이 정도에 대한 인허가 건수는 옛날 뭐 이때랑 비교해서 별로 안 낮은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 완화. 지금 뭐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재산세 종부세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엄청나게 완화시켜 줄 거다라고 그럽니다. 뭐 보유세 완화하면은 뭐 아무래도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 뭐 좋으니까 이걸로 이제 공급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확실히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재건축 관련 이런 주택 재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정비 사업 이런 건데 이런 거에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줘 가지고 주택 재건축 이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뭐 이런 얘기도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둔촌 주공 같은 초대형 재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만 한번 제대로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어려운 뭐 있는데 뭐라고요? 주택 가격 전이 효과 뭐 DCC, GARCH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뭐 빼고요. 자, 다음으로 큰 제목 3번입니다.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뭐 돈 빌린 사람 또는 빌릴 사람의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게 있고요. 둘째로는 그 금리가 비싸졌기 때문에 내가 집을 대출로 샀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진다. 주택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낮아지면 부동산 시장에서 탈출해서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2번 항목에 집중해서 지난 시간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금리 상승 효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자,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인데 요거는 1% 올랐을 때 기준금리가 1%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걸 보니까 이제 뭐 한국은행, 뭐 VAR, BOK, DPM 뭐 이런 여러 기관에서 해보니까 1차 연도에는 마이너스 0.7에서 0.4 2차 연도에는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2.8까지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 1% 올랐을 때 이런 얘기고요. 대충 평균으로 하면은 1차 연도에는 0.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연도에서는 뭐 1.2% 정도? 이 정도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 됐냐 하면은요. 올해만 지금 현재 한 2% 이상 됐죠? 2% 이상 됐는데 올 연말까지는 뭐 최소한 3%는 될 것 같습니다. 요 3%가 된다 그럼 뭐 내년에는 1.5%가 떨어진다고 나올 거고요. 내후년에는 3%라면 3.6%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6% 아유 뭐 3.6% 1억에서 3.6% 얼마야? 뭐 얼마 안 되네 싶지만서도 이거는 주택 가격 전국 평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뭐 주택 가격이 막 뭐 어디가 뭐 아파트 단지가 뭐 30% 올랐네, 50% 올랐네, 와, 뭐 난리 났네 그러는데 그런 때에도 1년 단위로 해서 전국 평균으로 집값 평균하면 뭐 한 1.5% 2% 오르면은 와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3% 이상 떨어지는 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매우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3%에서 그쳐주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가계대출 규모도 뭐 매우 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막 겁주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규모 자체가 큰 거는 분명하고 이 가계대출이 현재의 금융 상황에서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것들도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의 반응 이건데 부채 수준별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부채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출 유형별로 변동금리가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더 높을 거고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됐고요.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가 지금 위험하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걸로 나온 데가 세종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대구 매우 위험하죠. 오히려 서울은 한 중간쯤입니다. 중간쯤이고 광주, 전남, 광주, 제주, 경남, 전북 뭐 이런 데는 사실 시골 동네죠. 시골 동네는 오를 때도 별로 안 오르고 내릴 때도 별로 안 내린다. 이런 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건 세종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봤다. 그러니까 대충 2년 차가 되면은 1에서 3%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방 요인,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서도 뭐 주택 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 조달 여건, 주택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를 너무 막 저기 떠받들진 말아줘라고 약간 도망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제 주관, 이건 하승조의 주관이 매우 강하게 섞인 건데요. 나머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나머지 이런 변수들을 뭐 다 때려 부어도 금리 변수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이 금리를 갖다가 뭐 이거에 따라서 기울기를 약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서도 기울기 자체를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거에 따라서도 뭐 1%만 기준금리가 1%만 올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격은 꽤 더 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애플 펜슬도 고장이 났었는데 고쳤습니다. 애플 펜슬 수리 기념, 돈 주고 고친 건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수리 기념 아이패드를 통한 PDF 읽기, 리포트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국은행 리포트를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뭐가 있을까요? 증권사 리포트, 여기서도 좋은 것들 꽤 있죠. 증권사 리포트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은 그 쓰신 분들이 직접 3%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하시고 이러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뭐 저자 직강 방송도 있는데 뭐 제가 나설까지는 잘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 나온 리포트도 정말 좋은 리포트가 많은데 묻히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소개 겸 뭐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무려 30분을 했네요. 늘 목표는 10분 내로 끊는다 했었는데 30분씩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 언제 이거 구독자를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으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기 보시고 유익하다 싶으시면은요, 유튜브 지식의 뱅가드 하승조 TV를 좀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라이브 이거는 정말 이 뭐랄까 여러분들과 만나는 접점을 넓힌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사실 채널의 크기 확장을 위해서는 좀 좀 그렇습니다. 주커버그 새끼가 저한테 크게 도움 주려고 그러진 않죠. 지 돈 버는데 제일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한국은행의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매우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행 보기에도 앞으로 주택가격 내릴 것 같다. 얼마나 내릴 것 같냐? 기준금리 1%만 내려도 크게 봐서는 2년 지나고 나면 주택가격 전체가 3%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1%인데 주택가격 3%면 이거 3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3%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최고로는 무려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크죠, 굉장히. 기준금리에 대한 효과가 한국은행의 매우 보수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서도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겁준 부동산 대폭락 어쩌고저쩌고가 완전 생구라는 아니다 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